그래서 그 레반트 지역은 누가 가져왔나요? 마지막에 히타이트가 남아 있었고 뭐 이집트가 이제 철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카데시는 그러면 히타이트가 이긴 거네요. 아니 뭐 이긴 건 그냥 아니고. 둘 다 이겼다고 아니,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철의 제국이라 불렸던 히타이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사부터 미스터리까지 모두 파헤쳐주실 패널분들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저는 히타이트 문명의 발상지인 퀼테페카니시 카룸 유적에서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는 고고학자입니다. 퀼테페 카니시 네, 카룬. 예. 카룬 네. 유적이요? 네. 예.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뭐죠? 지금 이제 현대 지명 유적명으로 이제 퀼테페고요. 예. 퀼테페 유적이 상부도시, 하부도시로 나뉘는데 상부도시는 카니시, 그리고 하부도시 교역을 했던 곳은 카룸이라고 불러서 이제 퀼테페, 카니시, 카룸. 이게 히타이트랑 무슨 영화냐? 사실 이 유적에서 직접적인 히타이트 유적의 뭐 유물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히타이트 시대로 연결하는 유물과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중앙 아나톨리아에서 히타이트가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곽 소장님이 적극적인 추천해 주셨는데 예. 국내 유일한 히타이트 전공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맞나요? 지금까지 뭐 제가 알기론 그런데 혹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예, 뭐 그러니까 수정하는 걸로, 예, 예, 히타이트를 댓글로 연구하는 분이 있을 알려주시면은.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이제 히타이트 그 유적 현장에서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계시는 네. 진짜 예. 언제부터 그렇게 땅을 파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내년이면 10년이 돼요. 튀르키예 아. 촬영까지. 네. 그래서 한 발굴은 10년 차. 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히타이트 제국은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된 건가요? 히타이트 시대는 기원전 1650년부터 히타이트가 멸망하는 기원전 1200년까지를 말하고요. 이제 고고학적인 시기로 얘기하면 철기 시대는 아니고 후기 청동기 예.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지역적으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퀼테페는 이제 지금의 카이세리에 위치하고요.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는 초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타이트 시대의 대부분의 유적들이 지금 발견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중앙 아나톨리아, 뭐 지금의 뭐 카이세리, 요즈가트, 뭐 초룸, 뭐 이 코냐 이 인근 지역에서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 쿠샤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왕의 피타나가 맞아. 있었고 이제 피타나의 아들 아니타가 퀼테페로 수도를 옮겨요. 예. 근데 옮기면서 하투샤라는 그 지역에 되게 뭐가 많다고 들었나 봐요, 보물이. 그래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 화가 나서 불태웠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훼손시키고 예. 거기에 저주를 내려요. 나 말고 누군가가 또 오면 정말 그 사람이 죽어서도 나는 저주를 내릴 거다. 이런 저주를 내리고 훗날 이제 예. 아니타의 이제 후손, 손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하투실리 1세가 하투샤에 와서 히타이트 제국이 시작한다. 근데 저주를 내렸는데 손자가 와서 거기서 나라를 시작했다고요? 저주 이게- 내렸는데 나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자기의 선조인 그 아니타가 전주를 했는데 왜 하투실리는 거기에 가서 수도를 삼았는지. 그러니까 제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에는 이게 뭔가 이게 정확히 기록이나 그런 건 없지만 위치적으로 하투샤 지형이 굉장히 좋아요. 주변이 이제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말은 이제 방어도 쉽고 그리고 거기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주변에. 그래서 교역로나 이런 게 뭔가 확보하기도 쉬웠고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고 그곳이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히타이트가 저는 또 잃어버린 제국이라고 그런 들었거든요. 별명이 있죠. 왜 그런 별명이 있는 거죠? 유럽에서 넘어온 학자들이 고고 학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뭔가 이제 고문원 학자인 경우도 있고요. 학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부잣집 아들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유적을 막 찾기 시작해요.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인 하투샤도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1834년에 뭐 프랑스 학자 샤를 텍시에가 처음 이제 오아즈 칼레 지역에 와서 유적 비스무리한 걸 발견해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하투샤인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 유적이니까 계속 뭔가 발굴도 하고 연구도 하다가 1906년에서 1912년 사이에 발굴 통해서 점토판이 무더기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예. 점토판을 이제 연구하는 언어 학자들이 유럽에는 네. 오랜 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이 학자 중에 1917년도에 체코 언어학자 베드르지 호르지니가 이 점토판을 해독하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히타이트어라는 걸 발견해요. 발견된 게 히타이트어라는 말은 여기가 바로 히타이트 제국의 무언가였고 이제 거기서 덧붙여서 발굴도 같이 이제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곳이 하투샤고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이 이전부터 구약 성서에는 히타이트 이름이 나와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서 유럽의 여러 연구자들 뭐 아니면 뭐 신앙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 뭐냐라고 거기에 관심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887년에 이집트 아마르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집트 왕궁의 어떤 문서 저장고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점토판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점토판들 중에서 모르는 언어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해독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서가 나온 거는 이 단어들 중에서 케타라고 하는 거, 케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가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히타이트를 지칭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언어를 일단 알 수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가설에 그쳤었던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1906년부터 이제 휴거 빈클러 이런 사람들이 막 본격적으로 하투샤 지역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토판이 잔뜩 나오죠. 근데 보니까 언어를 아직 해독은 못하겠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점토판하고 같은 언어인 거예요. 우와. 그리고 이제 케타라 이름도 계속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히타이트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나중에 뭐 1910년대에 오면서부터 해독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히타이트 역사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국이라고 불리었던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한 기원전 1450년에서 한 1200년 이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시기를 저는 전성기라고 보고요. 규모로 보면은 뭐 아나톨리아 반도 중앙부부터 해가지고 저 동쪽까지 전부 다랑 그다음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 전체 다, 뭐 이라크 북부. 그래서 이집트랑 그 시리아 그 선상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비결 워낙 유명한 군사력이 워낙 뛰어났고 전차 전술 그런 배경도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차지하는 건 쉽다고 보거든요. 부딪혀서 싸워서 차지하는 건 쉽지만 예. 그 영토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웠을 텐데 융통성의 나라다. 왜냐면은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나라나 문화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히타이트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정복지에 군사가 있으면 그 군사를 놀게 하지 않아요. 다시 재편성해서 뭐 보조군으로 만들어서 이런 뭔가 유연한 군사 시스템도 있었고 예. 언어나 문화나 종교 같은 경우에도 너 히타이트 땅 됐으니까 너 무조건 우리 거 믿어. 우리 말 써.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침략지가 사용하고 있던 문화나 숭배하고 있던 신 그리고 그 언어를 그냥 다 포용해요. 아카드어 같은 거나 히타이트어는 어려워요. 예.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그 습득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예를 들면 히타이트어는 국가 공문서 같은 데 사용하고요. 그 외국으로 보내는 서신에는 아카드어로 사용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뭐 상형문자 히에로글리피나 아니면 루이어 같이 좀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게 그냥 둬요. 그런 뭔가 문화 포용성 그런 게 아마 제국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 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사실적으로 봤을 때 히타이트가 사실 언제나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된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시기도 있어요. 뭐 그래요? 이를테면은 이집트 쪽의 기록들을 보면 보통 히타이트 중앙국 이제 후반부에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오는 유목민 집단이 공격해가지고 거의 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몇십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제국으로 완전 부활하거든요. 그 얘기는 히타이트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뭐 자부심 이런 것들이 꽤 확고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전통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카데시 전투도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함께 벌인 전쟁이었던 거잖아요. 이 히타이트 제국이 전성기가 된 시점이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신왕국 19왕조 시대예요. 예. 18왕조 마렵에 이집트에서 정치적인 혼란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히타이트가 남진해가지고 원래 이집트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저기 동지중해 지역, 지금 오늘 뭐 시리아,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뭐 레바논 요 지역의 상당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나중에 19왕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집트 파라오들은 그 지역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이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 지역이 히타이트 입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교역로이고 그 일대를 장악하면 레반트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양쪽에서 이제 군사 보급로도 쓸 수 예. 있고 교역로도 쓸 수 있는 데라 이집트 입장에서도 히타이트 입장에서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약간 노른자 같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쪽 동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고 유프라테스강 하류가 나오고요. 서쪽으로 가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키프로스가 있어요. 키프로스가 근데 전략 자산의 어떤 산지예요. 이 시대의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 동, 구리를 확보해야 됐고 또 하나가 그 레바논 지역은 굉장히 질 좋은 목재 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지정학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정말 중요한 뺏기면 안 돼. 요충지여서 뺏기면 안 되는데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됐던 건가요? 보병이 한 4만, 추정이 그리고 예, 전차가 그게- 3,500대로 알고 있고.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아냐면 히타이트 쪽은 기록이 아주 자세하지는 않아요. 이집트 쪽은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왜냐? 그래요? 그 당시 8월 이집트 람세스 2세가 엄청 자랑을 해요. 자기가 이겼다고. 근데 이제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히타이트 쪽의 병력이 보병수 37,000명, 전차가 3,500대.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비슷했어요 이게- 규모는. 아니 이집트 좀 적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25,000명 정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남쪽 전선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북부 전선에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 병력이었던 것 같아요. 25,000에서 3만 명 사이. 카데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체인데 여기를 히타이트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였어요. 람세스 2세의 아버지 시대 때 잠깐 뺏었는데 다시 뺏기고 람세스 2세가 진짜 이번에 내가 완전히 먹겠어 하고서 제위 5년에 거의 이제 왕이 오르자마자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 람세스 2세가 병력을 이끌고 진격을 하는데 그 히타이트가 스파이를 보내요. 스파이를 그 이집트가 진격하는 그 지역의 주민인 것처럼 속여서 히타이트 군의 본진은 아직 카데시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들은 람세스 2세 이 사람 성격이 그냥 완전 그냥 막 그 시대 성격 테토남. 예 맞아요. 그 시대 정확한 표현. 테토남이에요.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되게 신나가지고 원래 이집트가 이제 4개의 사단이 있는데 본진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개 사단이랑 자기 친위들만 이끌고 그냥 진격을 해요 카데시로. 근데 이게 히타이트 쪽의 전술이었어요. 히타이트가 요 성체 너머에 안 보이는데 매복하고 있었고 람세스 2세가 카데시에 거의 다 도달하니까 측면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위 섬멸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히타이트 쪽의 전차가 사실은 중전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진을 깨트리는 걸 정말 잘하는 전력이거든요.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는데 이때 람세스 2세가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다시 그 패자병들을 규합해가지고 반격을 하게 돼요. 근데 전략적으로 예비 병력을 우회시켰어요. 그래서 네아린이라고 하는 정체가 불분명한데 아마 이제 저쪽 동지중해 쪽 사람들로 용병 규합된 같은 용병이거나 뭐 일종의 용병이구나. 특무대 같은 그 네아린이 그때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네아린이랑 남은 본진이랑 규합해가지고 반격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집트의 나머지 3개 사단 중에 2개가 도착을 하게 되고 교전이 벌어지는데 이러고 나서 히타이트 군이 성차로 철수를 해요. 카데시 성차 안으로.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일종의 이제 공성전을 펼치는데 결국에는 함락시키지 못하고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승부로 끝난 거죠. 근데 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깜쳤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거 비겼다고 하면은 표가 안 나잖아요. 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됐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16년에 걸쳐서 계속 싸워요.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제압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고 예. 이제 평화 조약을 맺죠. 근데 이 평화 조약문이 교차 검증이 돼요. 히타이트 하투샤에서도 점토판의 형태로 발견이 됐고 이집트에서도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곳 한 켠에 그 조약문이 써 있어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는 이 두 국가가 이 레반트 지역을 놓고 정말 사활을 건 싸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되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그 현상인데 이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모두 다 수도를 다 전선 쪽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히타이트 쪽에서는 원래 하투샤에서 그 타로운타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이게 정확한 위치는 발견되지 네, 않았죠.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더 남쪽은 더 남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 역시도 원래 멤피스가 수도인데 레반트로 더 가까운 피람세스라고 하는 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옮깁니다. 두 국가가 전선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이렇게 평화협정으로 그래서 그 레반트 지역은 누가 가져왔나요? 마지막에 히타이트가 남아 있었고 뭐 이집트가 네. 철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카데시는 그러면 히타이트가 이긴 거네요. 아니 뭐 이긴 건 그냥 아니고 둘 다 이겼다고 아니,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히타이트가 내려오면서 레반트 북부 지역을 차지했었고 그 가운데가 카데시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카데시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포기했어요.
람세스 2세가 평화조약을 끝내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결국에 예. 히타이트는 그만 망했죠. 다 망합니다. 근데 예. 원래 역사는 망하고 다시 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직후에 사실 히타이트는 예. 타협을 입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예. 이 카데시 대전을 싸운 건 무아탈리 2세랑 그렇죠. 예. 람세스 2세예요. 예. 근데 이제 16년 후에 카데시 조약을 맺은 건 무아탈리 2세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아탈리 2세는 죽고 무아탈리 2세 동생인 하투실리가 왕이 되어 워낙 잘했어요. 아마 되게 전쟁도 잘하고 이제 하투실리 3세가 조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게 되냐면 조카를 물리치고 왕이 됐는데 그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예. 그럼 이제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도 잠잠하게 정리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한 10년을 넘게 이집트랑 이런 불편한 관계니까 이제 묘책을 세우는데 이 묘책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하투실리 3세의 왕비가 푸드헤파라는 예. 왕비예요. 예. 그래서 이제 푸드헤파가 여러 차례 맞아요. 람세스 2세한테 서신을 보내요. 근데 이게 진짜 뭔가 타이밍이 잘 맞는 게 람세스 2세의 왕비였었던 네페르타리라고 하는 왕비도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비도 이집트 역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람세스 2세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었던 왕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페르타리가 푸드케파한테 보냈었던 점토판이 예. 하투샤에서 발견돼요. 와.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당신이 보내주신 편지 내가 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니까 분명히 왕비들끼리 서신을 주고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서신 교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였고 그 최종 단계로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푸드헤파가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실제로 그 보아즈교에서 발견된 카데시 조약의 그 점토판에 푸드헤파 인장도 같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공동 통치자로 여겨준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여성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외교적인 전선에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이 거의 뭐 최초의 사례 중에 흔치 하나가 않죠. 아닐까. 예, 흔치 않은 네. 사례로. 히타이트 하면은 철의 제국으로 제가 앞서 음.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했다시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철을 잘 다뤘길래 음. 철의 제국이라고까지 저는 사실 이걸 정정하고 싶어서 오, 여기 예. 이렇게 나온 거나 다름이 네. 없는데 오. 히타이트는 철의 제국, 철의 왕국이 아니에요. 왜냐면 엄연히 히타이트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철기 시대가 아니라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하는 나라고요. 그럼 근데 오프닝부터 물론-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아니 오히려 반전. 좋아요. 근데 이 왜 히타이트가 이제 철을 안 썼냐? 철을 음. 몰랐냐? 아니요. 철 썼어요. 철도 비교적 그 동시대 문명권에 비해서 조금 이르게 사용했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기원전 1200년 이후에 이제 히타이트가 멸망한 후에 본격적으로 철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초선이 아마 튀르키 박물관 가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없어요. 히타이트 시대 섹션에 가면 정말 반짝반짝한 청동기 유물은 많지만 철기 유물은 많지 않습니다. 철기 유물이 왜 많지 않냐? 철이 굉장히 귀했어요. 금만큼 귀했다고 해요. 그 귀한 재료를 아무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왕이나 아시리아 왕한테 이제 뭔가 아부성으로 이제 보내는 선물 성격을 띤 이제 유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아니면 뭐 알라제백이나 보아주큐 유적 같은 경우에서도 발굴이 돼요. 철이. 근데 이제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고위층, 엘리트층의 무덤에서만 일부 나오고요. 예컨대 말씀해주신 그 알라저 페이크 같은 데서 나오는 철검이 있어요. 되게 올라가요. 뭐 기원전 2000년 더 이전으로도 이렇게 시대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철들은 성분 자체가 그냥 우리가 쓰는 철이 아니에요. 이건 운철입니다. 운석에서 우연히 확보한 철인 거예요. 운철은 니켈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일반 우리가 쓰는 철이 아니라 되게 약해요. 근데 이런 운철은 사실 히타이트뿐만이 아니라 근동 어디에서나 다 나타나요. 이를테면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철검이 하나 나와요. 기원전 1330년경이죠. 이때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철을 몰랐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막 재련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단단한 철기를 만들 수는 아직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운철로는 대량 재련이나 대량 생산 자체가 어려운 예, 재질이라고 양 자체가 적고 하고요. 히타이트가 철의 제국, 철의 왕국이다라는 그 별명은 19세기 중후반, 20세기 초부터 아마 유럽 학계에서 맞아요. 그런 별명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기 전에 이미 텍스트들은 조금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히타이트 왕 중에서 하투실리 3세가 아시리아 왕한테 보낸 그 서신의 일종의 사본이 하투샤에서 발견이 돼요. 지금은 철이 없다. 지금은 철을 만들기 어렵다.
당신한테 지금은 요거 하나만 보낼 테니까 요거 이제 그냥 받아라.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산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는 진짜 고고학사 배우면 반드시 나오는 고든 차일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히타이트가 일종의 철기를 다루는 방법을 국가의 산업 기밀로 보호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없어지니까 이게 다 풀려서 약간 혁명적으로 철기가 전파가 됐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요. 근데 고든 차일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학문적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널리 퍼졌던 것 같고 또 이거를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철의 제국, 철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일본에서 만든 것 같아요. 서양 학계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인문학 이쪽 분야에서는 일본 영향을 진하게 받으니까 그게 그냥 들어와서 보편화됐고 그랬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 이제 히타이트가 금속 자원이 풍부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철의 왕국이나 철의 제국이라는 표현이 해석과 번역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뭔가 금속 자원이 그렇죠. 풍부한 예. 표현이었는데 이제 그 단계에서 예. 그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은 납, 뭐 구리 이런 재료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교역품이었거든요. 이걸로 정말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히타이트가 또 굉장히 진보된 사회였다라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진보된 사회였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여성권도 굉장히 높았어요. 뭐 사유재산이나 결정할 수 있는 뭐 상속권, 뭐 재산 소유에 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웠고, 근데 여성뿐만이 아니라 노예가 이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재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심지어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도 있었어요. 그런 사회였고, 이제 법 같은 게 이게 뭔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 배상을 해요. 예. 배상 책임 형식으로 이제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법전 중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예.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원칙은 복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건데. 무서워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히타이트 쪽의 이 법률은 복수법 전통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과 그때 히타이트 시대가 굉장히 시기 차이는 있지만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사는 건. 뭐 기술의 차이지만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싸우고 뭐 이혼하고 상속하는 내용이 다 그대로 있어요. 이 그 정토판에도. 또 뭐 하나 진보적인 것도 생각난 게 있는데 히타이트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한 나라 같아요. 근데 언어가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엘리트 전문직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관료 행정 전문가, 그리고 이제 뭐 통역관, 서기관, 사제, 뭐 석공, 전차 제작자, 뭐 세무관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이제 전문적이 많은 기식 기반의 행정 국가였거든요. 그러면 이집트 전문가이신 곽 예. 소장님이 보시기에 히타이트는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히타이트는 생각하세요? 반짝한 물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정보자 입장에서 이집트 운명이 되게 특수해요. 이집트 운명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이집트랑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사실 굉장히 국가 체제가 안정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히타이트는 이집트가 뭐 결과적으로는 절대로 제압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집트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정도로 강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의 뭐 모든 시스템이나 뭐 어떤 이제 행정 관료 체제 이런 것들도 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금속기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철기는 아니더라. 청동기. 정말 화려한 청동기들이 많이 나와요. 반짝했지만 반짝반짝한 건 정말 잘 만든 나라였구나. 왜 이런 대단한 히타이트는 그렇게 반짝하고 사라진 건가요? 27에 비해서 반짝이지. 그러니까, 뭐 결코 반짝은 아니고 결코 그렇게 반짝. 짧은 기간이 반짝. 아니고요.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지중해에 있는 뭐 바다 민족이 몰려와서 휩쓸고 히타이트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생각보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되게 요인들이 많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하투실리 3세 이후에 왕위 다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왕위 다툼하는 그 와중에 이제 지방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도 일어나고 서부 아나톨리아에 있는 뭐 아르자와나 루이게 세력도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지중해에 있는 바다 민족이 아마 치고 온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고고 기후학적인 이제 증거로도 이미 나와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네. 근데 이제 히타이트는 농업 국가거든요. 음. 80%가 이제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 한 해도 아니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농사가 잘 안 됐으면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예. 너무 팍팍한 상황이니까 인구도 줄고 그럼 군사력도 줄고요. 경제력 기반도 흔들리고 이제 외부에선 난리예요. 안에선 또 싸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요인이 운이 안 좋게 그렇게 해서 멸망한 걸로 이제 보고 근데 히타이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아마 고대 근동 맞아요. 전체가 청동기 시대 붕괴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히타이트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뭄설이 이제 뭐 과학적 데이터로도 분명히 요즘에 이제 그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문헌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이 그 평화협정을 냈었던 하투실리 3세 때부터 이미 이집트 쪽에다가 서신을 보내요. 식량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사실 기후 변화가 있었고 실제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좀 식량이 좀 생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히타이트 제국의 멸망을 더 극적으로 얘기하려고 뭐 바다 민족의 침입으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한 뭐 동인 중에 하나였겠지만 바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동주중해로 이동하게 된 것도 식량 부족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한 세력으로 규합돼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디 지역에 쳐들어가서 이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쳐들어간 지역도 식량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예. 사회적으로 영향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히타이트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철과 항상 연관지어서 히타이트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의 오해와 몰리에의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현재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철의 왕국, 철의 제국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는 히타이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을 하고 뭐 역사적으로는 이제 뭐 사라졌지만 예. 지금 발굴 현장이 계속 있고 발굴 현장에서 나오는 유물 한 점으로도 이런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되기도 하고 뒤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필테페 유적을 대한민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같이 공동 발굴을 시작했어요. 예. 앞으로 더 좋은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로. 그래서 히타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와. 반짝 아니다. 오늘 히타이트 이야기 아주 재밌게 두 분과 역사부터 전부 다 파헤쳐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